저는 월남민의 경계넘기와 심상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1960년대에 김은국 소설에 나타난 평양과 서울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미국까지는 못 가고 평양하고 서울까지만 해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제가 주제로 삼은 김은국이라고 하는 작가는 사실은 그 당대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국문학계에는 별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입니다. 그럴 것이 이 사람이 이제 리처드 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1960년대에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을 영어로 써서 이제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계 미국 작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 한국계 미국 작가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색한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불리지만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재미동포 후손이라든가 혼혈이라든가 아니면 입양아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전적 때문에 보통 그럴 때에 한국계 미국 작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이 김은국 같은 경우에는 23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쪽에서 특별히 소설을 작가가 되겠다라고 건너간 것도 아니고 역사학을 배우러 건너갔다가 거기서 창작 수업을 듣고 거기에서 소설을 써서 그 이후로 그 소설이 영문 소설로 인해서 이제 미국 문단에 등장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작가 생활을 하게 된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젊은 시절을 대부분 다 한국에서 보낸 사람이 청년 시기에 가서 영문으로 소설을 써가지고 데뷔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한국계 미국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제 글은 그런데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후속 작품,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룰 건데 심판자라고 하는 작품을 68년에 한 편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을 가지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것도 이제 영어로 마찬가지로 썼고요. 물론 그 소재는 전부 다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내가 미국 사람이니까 스스로 미국 작가라고 생각한다. 시민권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서 사실은 이 김은국에 대한 평가는 국문학계에서는 별로 없는 편이고 60년대 비평계에서 일부 있었고 영문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주된 그 자료로 보고 있는 게 이제 김욱동 선생님의 책인데 마찬가지 김욱동 선생님도 영문학을 하시는 분이고 이 작가에 대해서 리뷰를 좀 많이 했던 송창섭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영문학자이시고 그러니까 국문학계에서는 조금 약간 관심권 밖으로 비켜서 있습니다. 2페이지의 중간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학에서는 이제 주로 그렇기 때문에 까미나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이제 종교적인 경사가 있는 글들을 주로 많이 쓰고 철학적인 주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그 작가들과의 비교 평가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우선이 돼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글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되 김은국이 한국계 미국 작가이기에 앞서서 한국 전쟁 시기 월남아 월남민이기도 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은국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했고 유년 시절을 황해도 황주에서 청소년기를 평양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당대의 지주 집안들이 그러했듯이 그도 이제 많이 박해를 받았고 밀항에서 서울을 거쳐서 목포에 정착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함에 더해서 간첩 혐의를 받는 일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한국 전쟁 때에는 군에 들어가가지고 복무를 했고요. 미국 유학을 떠나 소설 쓰기에 입문해서 첫 소설을 써내기까지 23 청년의 삶을 구성하는 체험은 모두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소설 순교자와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이북대 이남, 평양대 서울 간에 존재하는 한반도 내부의 대립구도라든가 한국 전쟁 전후 월남민의 불안과 상실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삶을 유랑민이자 일종의 집시라 지칭하는 그 맥락은 비단 고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데에서만 오는 회한은 아니겠고 고향 상실에 대한 근원적인 결핍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연하게 그러니까 자신은 미국 작가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적의 상실이나 변동에 연연하지 않는 그 태도도 비단 그리고 그가 영어와 미국이라고 하는 권위의 그늘 아래 서 있기 때문만은 아니겠고 어디에서도 소속을 구하지 못하는 자라는 상실감을 전제하고서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래서 이 글은 한국계 미국 작가라는 주어의 자리에 월남민을 대체해서 이제 김은국을 월남민이라고 바라보고 그 월남민이
미국행을 택하기까지 이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기가 체험되었던 평양과 서울이라고 하는 그 공간들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장은 주로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에 대한 내용 분석이고 3장은 그 심판자에 대한 내용 분석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관점은 월남민이 쓴 서사다라고 하는 것에서 봤을 때 기존의 평범한 독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더 읽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관점이 됩니다. 순교자는 이제 커다란 이제 메인 플롯은 평양 지역에서 벌어진 이제 목사들의 집단 처형 사건이 가장 주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자 화자인 이대위라고 하는 인물이 그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총 14명이 체포되어 가가지고 12명이 죽었고 2명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둘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질문이 생겨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미쳐버려가지고 뭔가 질문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한 명 신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그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뭔가 동료들을 밀고 했거나 배반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목사 자체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의심하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끌려간 목사들이 전부 다 자기의 신을 부정하고 목숨을 구걸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는 또 동료를 배반한 사람조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12명 안에. 그리고 한 명은 그 참상을 보고 미쳐버렸고 이 신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하면 오히려 그 처형을 집행하던 공산군에게 대들고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그 도발에 놀라고 감탄한 그 장교가 본인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놓아주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만 풀려났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배반자가 아니라 이 사람만이 끝까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기 신앙을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죽어간 12명을 평양에서 순교자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부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평양민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신목사가 이 자리에서 거짓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료들을 팔아먹은 사람이 맞다. 나는 유다다라고 해서 거짓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류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소설에서 주인공 이대위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당신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진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평양에 남아있는 그 기독교도들에게 내세라는 것은 있고 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유다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신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 품은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이전부터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으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신을 믿는 척 연기를 해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류의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전체적인 대충의 줄거리를 이루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게 이제 까미랑 도스토옙스키 같은 것에 이어지는 무신론적인 그 어떤 인간의 고뇌, 신에 대한 고뇌와 연결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개중에는 이 신목사가 보여주는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필요함을 설파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이 뭔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신은 있다라고 하는 환영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이 방식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마치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지 이거는 제대로 된 성직자라면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순교자라고 하는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 자체의 문제성을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까미의 그런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막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위대한 인간의 투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에게 계속해서 의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종교적인 원리의 구현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은 종교를 아편처럼 팔아먹는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비난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요 대목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신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절박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내세는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어야만 하는 이 사람의 절박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데 착목을 했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4페이지 중반 부분부터입니다. 이 소설에서 작중 배경 공간인 평양의 특수성을 환기하는 것은 순교자를 카미와의 유사성의 논란에서 떼어내고 작품의 내적 논리를 복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설이 1950년 10월 둘째 주 유엔군의 평양 점령이 이루어진 그 시기부터 12월 4일 대동강 교량을 폭파하고 철수하기까지 평양 내에 남아있는 개신교도와 군인들의 이야기라는 점은 주의를 요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국군이 수세에 몰렸다가 다시금 해서 유엔군과 함께 다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돼서 평양 지역이 공산 치하에 있었다가 다시 유엔군과 국군이 다시 올라가면서 평양을 탈환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길지는 않았고요. 한 2달 반 남짓 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 평양 지역에 남아 있었던 개신교 집단들은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유엔군과 국군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하에 있다가 그 이후에 평양 철수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수성은 뭐냐면은 전투를 하지 않고 그냥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6.25가 났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자고 일어나니까 한강교가 폭파되고 정부는 이미 나가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전투도 없이 평양 철수도 사람들에게 미리 그것을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유엔군과 국군이 동시에 다 철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도들은 대부분의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개신교도들은 평양 지역에서 유엔군이 물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전투를 해서 자기들을 살려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군 내부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그런 저는 어떤 이 신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절박함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종교를 아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신목사의 처방은 앞서 목사들의 집단 학살 사건이 보여주었듯이 곧 평양이 거대한 무덤으로 화하리라는 불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공포감 속에서 제시된다는 그 전후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평양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곳이고 기독교가 얼마나 이제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양이라고 하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신교가 굉장히 승했던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고 최초의 혈애누라고 하는 작품도 일청 전쟁에서 그 옥란이 막 이렇게 되는 그 장면 자체도 평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꼴을 당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버린 백성에 대한 모습에 대한 묘사인 건데 이제 그러한 류의 전통에 봤을 때 순교자도 또한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절대 권력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바꿔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제 작품에는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신음하며 다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욥기의 구절인데요. 이 욥기의 구절만큼 당시 평양 시민들의 감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구절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욥기는 아시겠지만은 그 욥이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자신에게 왜 그렇게 고통을 주느냐라고 해서 항변을 하는 텍스트인데 사실 읽어보면은 신은 욥에게 너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준다라는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는 너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인간보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권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냥 욥이 그것에 승복을 해서 나는 이제 주님을 배웠다. 나의 눈으로 귀로만 듣던 걸 눈으로 배웠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끝나서 사실은 거기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최초에 물었던 질문, 그러니까 인간은 나에게 왜 이런 신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모든 작가들 여러 작가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억압된 질문이 돼서 살아나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김은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종류의 질문을 착안을 했고 그 질문을 5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의심하는 자만이 알아챌 수 있는 진실의 문제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교인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종교적 회의를 품은 인물들, 이 인물들은 회개하지 않는 욥의 자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신이 없는 세계의 비참을 남보다 앞서 알아챈 자들의 고독,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의심한 적 없는, 그리하여 무고하고 선량하기 짝이 없는 성중의 백성들이 맞을 죽음의 운명을 미리 알아챈 자들의 절망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절망이 저는 이게 종교적인 서사와 정치적인 서사가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거, 내세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사람이기도 하느냐 하면은 국군과 유엔군이 바로 철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자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위라고 하는 이 주인공과 관련이 있는 몇몇 사람만이 그 사실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죽음의 운명이 다가오는 가운데 제 몸의 안위를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제 무리를 따라서 운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물론 이때 죽음의 운명이란 평양 철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죽음의 운명은 이미 목사 집단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학습된 바 있기에 더욱 구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제 무리에 닥친 죽음의 운명을 미리 아는 자에게 강요되는 잔혹한 선택, 이것이 따라 죽는다라는 의미에서 도출되는 순교의 맥락이고 이 소설의 참 주제입니다. 문제는 이 소설에 언급되는 순교가 순수하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발화된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신이 무심한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겠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무심한 것은 항의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요백에서 출발한 신에 대한 항의는 순교자에 이르러서 재성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방기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항의로 연결됩니다. 작중에서는 이제 평양철수의 비인도적인 측면을 비난하는 듯한 설정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6.25 발발 시에 한강 교량을 끊고 도망친 사례를 들면서 등장인물 하나가 여기가 또 서울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난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 피난을 하라라고 권유를 받은 그 인물들이 사람들을 또 내버린단 말이냐, 그들을 배반한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나는 평양에 남겠다라고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는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평양에 잔류하기를 남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직종이 뭐가 되냐면 성직자, 의사, 군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이 후반부에 가면 전부 다 죽습니다. 평양에 남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남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순교자라고 하는 이 작품은 소설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소설 결말부에 하나씩 들려오는 이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 주요 인물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소식은 무사히 사지를 탈출한 자들이 빠져나온 어디 누구의 존재를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버려진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곳, 순교자들의 무덤이자 성지인 그곳은 곧 평양입니다. 순교자는 1964년 한국전쟁 이후 분단체제가 고착되어 가는 데 쓰인 작품입니다. 전쟁 이후의 시간을 더듬는 작가의 시선을 빌려본다면 평양철수는 평양인들에게는 적화된 땅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닫히는 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반공주의를 신봉한다는 점에서 아군이라고 믿었던 절대 권력이 수많은 인명들을 사지에 남긴 채 책임을 방기한 사태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순교자는 월남민의 글쓰기라는 면에서 읽을 때 신에게도 국가에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방기된 버려진 백성의 자의식을 담은 소설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뒤에 나오는 심판자에 대한 것은 이게 읽지 않고 그냥 간략한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다 쓰지도 못했고요. 이 심판자라고 하는 소설은 김은국의 순교자의 속편으로 써진 소설인데 국내에서는 거의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번역돼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제재가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발표된 시기가 1968년이어서 당연히 5.16하고 연결돼가지고 읽힐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소설을 읽게 되면 이 그 군사혁명을 미화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고, 당시에 군 조직이라고 하는 게 당시 군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조직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이면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설을
월남민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조금 더 섬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소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좀 더 심각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군사 쿠데타를 미화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소설에서는 군 혁명에는 이제 수뇌부가 필요한데, 그 수뇌부가 아시다시피 실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16은 그 군의 그 순회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혁명정부의 그 순회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제3공화국을 낳고 이게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에서의 군 순회인 사람은 민대령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월남 사람입니다. 월남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도병 세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도병으로 지원 나갔다가 학도병으로 해가지고 차출이 될 위기에 놓였다가 그것을 거부했다가 부모님을 잃고 나중에 이제 관동군에 지원해가지고 중국 팔로군에 투항해서 한국 독립군이랑 같이 싸웠던 인물. 그리고 나서는 한국 전쟁 때에는 자기는 농부로 살고 싶었지만은 소련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소련군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쫓기듯이 월남한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혁명정부 순회에 혁명을 이끄는 인물이고 이 소설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소설을 그냥 있는 그대로 5.16 쿠데타를 다룬 소설이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안 봐도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김은국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이 뒤쪽에서 좀 더 붙여 쓰고 싶었던 거는, 김문국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서북청년단하고도 관련이 있는 월남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좀 써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고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정권을 전복을 시키면서 뭔가 반공주의라고 하는 순수한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 전체를 뒤집는다라고 하는 그 상상일 때, 혁명 정부의 수반이 민대령이라고 하는 월남민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 소설을 보아오던 것과는 달리 새롭게 평가할 만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소설이나 그나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나름의 어떤 경향이나 트렌드가 있어서 이제 연구들을 보면 비슷한 작가와 작품들을 굉장히 동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의 연구는 대상 작품이나 어떤 작가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순교자의 경우는 이전에 접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심판자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해서 처음 읽어보게 됐습니다. 질문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연구의 문제의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김문국의 두 작품을 작가의 체험과 이력에 기반하여 월남민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월남민의 정체성을 거칠고 번박하게나마 요약한다면 반공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선생님 발표하시는 와중에는 이 반공주의가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전체 발표문을 읽으면서는 반공주의가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김문국의 두 작품을 한국의 구체적인 역사와 사회적 맥락에서 나가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품에서 월남민의 반공주의는 그리 선명하게 읽히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가의 체험과 이력상 그의 월남은 중요한 사건이고 작품의 배경으로 평양철수 그리고 서울에서의 사건과 경험들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그러한 배경들은 마치 그림 속의 희미한 풍경처럼 제시되고 있으며 작품 인물들의 다양한 결단과 선택, 행동에 필연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들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반공주의가 과연 작가가 월남민의 정체성으로 겨냥한 대상일까라는 점에서는 더욱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작품 속에 희생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은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특정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가 또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거치고 있는가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작품 속에는 다만 결과로서의 고통과 악이 드러나 있고 작가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이 선택해 나가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간 세계에 고통을 가져온 원인으로서의 공산주의, 한국전쟁은 작품의 형상 과정에서 크게 필연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월남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들이 견지하는 반공주의가 과연 작품 해석의 생산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작품 해석에 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랑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의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은 이 작품을 1960년대 문학의 공백을 메우고 한국의 1960년대 문학사에서 온전한 지위를 부여하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60년대 문학에서 한국의 전쟁 경험이 어떻게 회고되고 사유되는가는 1950년대 문학과의 차별성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16으로 굴절되고 좌절된 4.19 혁명에 대한 열망과 의지, 거기에 착종된 절망과 분노, 환멸과 희망의 감정, 그리고 사유의 흔적 역시 60년대 문학을 읽어나가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됩니다. 저는 선생님의 문제의식을 선명히 하고자 도리어 선생님의 작품 해석의 방향에 딴지를 걸고 읽어보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역사적 구체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다시 말하자면 시공간적 보편성을 기반한 철저히 종교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평범한 읽기를 벗어나고자 이 논문을 쓰셨는데 저는 도리어 다시 평범한 읽기를 함으로써 문제의식을 좀 예각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순교자를 월남민의 관점에서 신에게도 국가에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방기된 버려진 백성의 자의식을 담은 소설로, 심판자를 수도 서울을 향한 월남민의 갈망과 금기시된 상상력이 착종된 텍스트로 읽어내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다른 맥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순교자는 절망적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어떤 당위로서의 희망, 신의 또 다른 이름을 갈망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들은 신이 없다는 절망적 인식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자신을 견디게 하는 요청으로서의 신을 찾습니다. 아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아편이 아니라 정말 요청으로서의 신, 희망을 위해서 있어야 할 당위로서의 신을 역설적으로 구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핵심적 주체가 신 목사이며 그는 신이 없는 자리에 자신이 직접 인간 예수가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품 속 현실 속에서는 12명의 순교자를 배반한 비겁한 생존자이지만 도리어 그는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절망의 늪을 건너 고통스러운 현실 속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순교자가 아닐까 합니다. 작가는 이면에 가려진 이 진짜 예수 그리고 순교자를 이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덧붙여 신목사의 신을 이 신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잉된 억지 해석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심판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작가가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5.16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을 짐작이라도 하듯이 서문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 작품은 실제 5.16과는 상관없는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구현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의 인물들이 혁명을 결단한 계기를 보면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우매한 무능, 고통당하는 민중들에 대한 안타까운 절망과 분노로부터 혁명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작품 속 인물들의 혁명 과정은 실제 5.16을 어떤 사유하고 그것을 미화한다는 차원보다는 마치 악과 절망에 빠진 사회를 구원하고자 하는 성서 속의 보편적 어떤 선지자의 모습, 지도자의 행로로 읽힙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혁명의 무리를 이끄는 수장이 누구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작품 속의 어떤 이 무리들은 실제 5.16에서는 그 이북 출신들을 모두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속에서는 오히려 그 이북 출신들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었다는 점은 주목을 해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선생님께서 쓰시지 않는 미국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도하셨던 바와 의의들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죠. 네, 되게 촘촘하게 읽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좀 번박하게 같이 이렇게 엮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송주현 선생님은 1960년대 문학 전공자이시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만약에 이 시기를 전공하신 선생님의 눈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제 해석이 너무 과잉된 부분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의견을 듣고
또 제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바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토론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송준 선생님이 읽어주신 이 순교자에 대한 이 해석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 작품에서 주목을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화를 해내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내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여기에다는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 텍스트 상에서도 반공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다. 월남민에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자명한 것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 있는 개신교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 같은 것이 반공주의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김은국이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을 편하게 막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된 것이기도 한데 평양에 있는 개신교도들의 그 세력들이 남한으로 월남을 해서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반공에 대한 투사들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평양 철수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죽는 길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과 국군이 물러간 자리에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오기 마련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장 죽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체감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자명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소설의 기본적인 기조로서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왜 이게 텍스트에는 이게 보편적인 서사들이 자꾸만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게 심판자도 그렇고 5.16을 다룬 심판자도 그렇고 순교자도 그렇고 저는 이게 이제 이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미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월남민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미국 작가로 바꾸었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아래로 숨어 들어가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코스모폴리탄에 걸맞는 주제들로 가공되어서 나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대목을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